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현재 환경 친화적인 선박 주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이 기업들은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선 및 해양 선박 생산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선박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해양과 지구 기후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 산업의 국제 무대에서의 큰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미국의 행동에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상선 분야에서 미국 측의 견제 조짐이 보이고 군함 경쟁에서도 대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려 한다고 우려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해도 중국의 화력이 막강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 상황이 되면 미군이 복무하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중국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유휴 조선소 인수전에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공동 개발 및 생산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전투함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이 한국 방산에 자극받아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스탈은 1988년 설립돼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호주 지역을 비롯해 미국 엘라베마 현지에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 SCS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측의 1차 제안에서는 오스탈이 거부를 했는데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 측은 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 정부 간 돈독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승인 및 수주가 유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그동안 호주와 K구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하나 장갑차 센터를 구축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선 승인 거부 사유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규제당국 승인 이슈로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한화는 오스탈 인수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미국 등지의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열악한 시설 문제로 군함 제작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MRO 사업과 이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MRO 유지 보수 사업에 연간 139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도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월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미국 법에는 타국에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리는 허용되지만 미국 기반 선박이 미국이나 괌 이외의 조선소에서 전면적인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154개의 활성 조선소를 포함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는 델토로 장관의 제안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이를 언급하며 반전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군함 건조 비용이 3배 이상 비싼데 이로 인해 군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는 물량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막강한 조선업을 바탕으로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투입함으로써 독일이나 일본 등을 압도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한때 100여 척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상선 분야에서도 1975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19위로 전체 생산량 대비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상선 44,000척 가운데 미국 선적은 200척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 중국과 달리 미국 조선소는 연간 10척 안팎을 건조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중시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던 것이 몰락의 계기였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당시에 조선업체들이 군함 건조로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피해 규모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결과는 손실된 함정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과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조선 업체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 등으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줬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에 밀린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 10척 건조에 총 55억 달러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해외 경쟁사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미 조선소에서 설계한 최신형 연안 전투함이 잦은 엔진 고장과 선박 균열로 10년 만에 조기 퇴역해 논란이 됐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도 무기를 운송하는 엘리베이터 11개가 고장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 있는데 잦은 부품 고장으로 수리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지연 시간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정상적인 공급망에서 부품을 찾을 수 없어 다른 군함에서 부품을 끌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부품을 돌려막고 정비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척당 평균 5일이던 정비기간은 19일로 늘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 평균 40일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동되는 7곳의 함정 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안보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해상전략물자법도 조선업 쇠락을 부추겼습니다. 조선소들이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에 안주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우물 안개구리로 만든 셈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가 건조하고 업체마다 건조 역량이 특화돼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매년 15척의 대형 함정을 구매합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적자 상태로 최근 10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잃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효율성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델토로 장관은 노동력 문제도 언급했는데 힘든 일을 하려는 조선소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이나 일본 조선사들보다 영세한 편입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미 해군은 17개 드라이 독을 개선하는데 4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정적인 일감 수급을 보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잘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자 없이 안정적인 일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외국 조선소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현재 300척 미만인데 이를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리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의 함정이 있고 더욱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원잠을 연평균 12척 건조하는데 중국은 최대 15척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델토르 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조선소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중국 조선업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개 미국 노동단체들이 공동 청원서를 냈는데 이들은 해양과 물류, 조선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시진핑 정부가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때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고 자국 철강 업체에게 조선사의 원자재를 싸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철소 가동률은 70%에 불과하다며 선박 건조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이 세워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꼼수로 조선업을 키운 것이 아닌 당당하게 경쟁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사의 올 1분기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주를 싹쓸이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체 4개사와 미국을 방문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등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관계자도 연속으로 한국을 찾아왔고 군함 건조 및 MRO 분야에서 긴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수주했던 호위함 또한 3년이나 지체되자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건조 중인 컨스텔레이션급은 모듈식 연안 전투함 LSC의 후속으로 미 해군에서 개발 중인 다중 임무 유도 미사일 프리킷 클래스입니다. 핀칸티에리는 미국 호위함을 더 빨리 제작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접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는 크게 떨어져 있고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군함을 발주해 해군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얼마 전 1조 규모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내 루마니아와의 계약 규모, 납품 기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9 54문을 수출하는 내용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K9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K9 자주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자주포가 시장에서 제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 방산 업계가 환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K9 자주포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오늘은 개발 계획을 전격 취소한 K9 자주포의 유일한 라이벌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이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것인지 또 중국은 왜 갑자기 K9 자주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분노 버튼을 눌렀는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있었던 실사격 시험에서 약 7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뛰어난 성능을 뽐냈던 미 육군의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가을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중단된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언급됐는데 58 구경장 주포의 마모가 예상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1299 ERCA를 대체할 차기 자주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M109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모양입니다. M109는 현재 H령까지 진화한 상태인데 같은 M109라고 해도 반자동 장전장치와 전기 구동장치 등이 적용돼 한국의 K55A1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체로 브래들리 기반의 신형 차대로 교체됐습니다. 식별점으로는 보기륜이 6개이고 무한 궤도의 폭이 더 넓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미국은 완성 직전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자주 폐기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자주포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과다한 개발 비용을 이유로 취소됐고, 그 뒤를 이은 XM1203NLOSC 역시 지난 2009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개발되던 크루세이더는 가성비와 합리화의 화신이던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차없이 폐기됐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냉전이 끝난 뒤 더 이상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승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미군은 이런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하고 배치할 이유를 못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크루세이더는 RAH-66 코만치와 함께 럼스펠드발 폐기로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미군은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투차량 체계인 FCS MGV 구성 차량들 중 자주포에 해당하는 XM1203을 개발했습니다. XM1203도 포신은 38구경장이라 M109에 비해 딱히 사거리에 이점은 없으나 발사속도는 1분에 최대 10발은 나오고 또 최대한 자동화되어 승무원도 2명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동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스칼리버 포탄도 사용 가능해 그리 길지 않은 포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30km 거리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도한 세 번째 자주포 개발 계획이 바로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요인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예정대로면 올해부터 초기 운용될 예정이었던 XM1299는 사거리가 무려 110km까지 늘어날 예정인 엄청난 성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탄인 XM1113탄으로 70km, 구경감소 사거리 연장탄인 XM1155탄으로 110km의 사거리까지 이미 실사격으로 달성하는 등 테스트 결과만 들으면 인류 최강의 자주포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미 육군은 XM1299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포신 때문이었습니다. 신형 155mm 주포가 발목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요. XM1299는 장거리 사거리가 130km 나는 엄청난 사거리를 구현하면서도 분당 사격 6발이라는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존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술적 결함과 비용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육군은 시제품들의 사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사격 발수에도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발견됐고 포신의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졌지만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가 이를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XM1299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자주포 가운데 대안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주포는 이제 M109 패밀리를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M109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말 수많은 개량을 거치면서 현재의 M109H는 과연 M109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만큼 초기의 M109와는 공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인 테세우스의 자주포급인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세 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다니 미군은 천조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포병 전력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소홀한 편인데요. 공군의 입김이 강력해서 포병은 밀린다는 후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군의 야전 방공 전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천하의 미군도 다음 세 가지는 몇 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둘째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셋째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 그런데 문제는 XM1299가 캔슬되면 미 육군의 자주포 격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 육군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자주포 사거리의 열세를 겪는 실정인데요. 중국도 이미 52구경장 포신을 갖춘 155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인데 이걸 단숨에 만회하겠다고 하던 시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올해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구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독일 라인메탈사의 52구경장 주포를 M109A7에 통합한 시제품 M109-52 BAE 시스템즈에 의해 완성되어 시험 사격까지 마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거리면에서 PGH-2만 ILK-9가 동등한 수준은 나오는 만큼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니 미 육군이 꽤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K9의 경쟁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중국이 갑자기 발끈해 K9 자주포를 비난하며 억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망은 호주가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호주형인 AS9 시험 사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뜬금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K9 자주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떨어져 나중에 장비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9의 국산화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이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는 것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가 한국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를 구매했는가 하면 한국의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 129대까지 계약하자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가 국방비로 111억 호주 달러를 추가 지출하겠다고 발표했고 함대도 지속적으로 더 구매 해양 국방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괜한 딴지를 걸어 호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인데요. 호주뿐 아니라 인도도 K9 대량 생산하며 특히 중국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하자 한국산 무기를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는데요.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이지만 인도는 중국 제함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9의 영상을 공개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보란 듯 K9 자주포를 동원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지금 있는 자주포 전력으로는 만일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핀란드와 함께 자주포 수량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고 K9 자주포 수출명 K9FIN 무카리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5위와 810만 유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로그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할 예정인데요. 2006년 설립된 밀로그는 핀란드 육군과 해군의 장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개조하는 이유는 한화로부터 받은 48문의 K9 자주포가 중고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했는데요. 중고 K9 자주포를 받아 자체 개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고 자주포 납품 외 훈련과 수리부속, 운영유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9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구형 155 야포 M114를 대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주포 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K9 자주포를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인데요. 이럴 거면 그냥 미군도 자기들이 잘 만드는 전투기는 만들고 자주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튀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튀르키예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튀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튀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튀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튀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튀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같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의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 E를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 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낼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 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상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해마다 조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는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이후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차이퉁 FAG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B를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 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 세계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에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비 CEBIT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지칠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지칠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ROIAL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G의 왕리푸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사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푸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